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정, 최신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자, 제1과목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였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께서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1번 Gang of Four, GOF 하면은 떠오르죠?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 9회차에서 우리가 진도를 나갔습니다. 디자인 패턴, 여러분 패턴의 종류 크게 3가지, 생성, 구조, 행의. 여기서 행의 패턴에 속하는 거 정말 많았죠? 행의 패턴에. 자, 우선 1번에 빌더가 나왔습니다. 빌더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객체 생성과 관련한 생성 패턴. 그 다음에 비지터는요. 비지터가 바로 행위 패턴에 속해요. 뭐지 이러지 마세요. 자, 생성 패턴에 5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구조 패턴에 7개. 그럼 프로토타입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도 생성에 속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용어와 같은 어댑터, 브릿지 이런 게 나오면 구조 패턴. 됐죠, 여러분? 그래서 행의 패턴에 속하는 거는 비지터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행의 패턴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종류 정말 많았죠. 예, 커맨드, 인터프리터, 그죠? 반복자, 중재자, 메멘토, 옵서버, 상태, 전략, 템플릿 메서드, 비지터,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상화 시킬 수 있는 단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 뜻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또 안 배웠다고 막 또 화를 내시면 곤란합니다. 데이터를 여러분 추상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속성과, 그죠? 속성들과 그리고 그것을 동작을 구성하는 메서드,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클래스죠. 그래서 2번 클래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기법에서 클래스들 사이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 뭐 예를 들어 자동차면 자동차를 구성하는 휠, 타이어, 엔진, 핸들, 예, 이런 모든 관계, 이렇게 이제 파트 오브의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3회차의 UML에서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 지향 기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처 설명이 좀 약했던 부분들은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3번 문제 추상화 작업이에요. 우리가 객체 지향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바로 추상화 작업이죠. 이런 추상화 작업은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객체 집합을 추상화 시킬 때는 필수적인 특징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쪽쪽쪽 빼서 추상화시키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 추상화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류화, 집단화, 일반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화 같은 경우에는 공통성질들로 특성화되어 있는 객체의 클래스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is member of 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통된 성격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팔꽃이에요. 나는 제비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봉숭아예요. 나도 꽃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셋은 뭡니까? 예, 바로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의 한 종류들이에요. 나팔꽃, 제비꽃, 봉숭아.
됐죠? 이렇게 공통된 특징들로 특성화될 수 있는 것, 이게 분류화. 됐죠? 그 다음에 집단화 작업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클래스들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is part of, 즉 하나의 부분이다 이거지요. 즉 나는 휠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휠이에요. 또 저는 타이어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뭐 엔진이에요. 저는 본넷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아, 우리는 자동차의 일부분이었군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였군요. 이게 바로 집단화예요. 즉 자동차의 한 부분으로 휠이 있고 자동차의 한 부분으로 타이어가 있고, 그죠? 예, 이게 바로 is part of 관계, 집단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 이상의 클래스 요소 사이의 부분 집합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거는 i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is, 이거 뭐예요? is는 뭐예요? 뭐뭐이다? 그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이거죠. 나는, 여기 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동물이란 클래스예요. 그럼 동물이라는 클래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나는 동물 중에서도 사자예요. 나는 동물 중에서도 곰이에요. 나는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부분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is part of 관계는 뭐예요? 집단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모르시면 저 정말 슬퍼요. 자, 객체지향이 또 나왔죠? 와, 객체지향 잘 나오는데, 네.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7회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ER 다이어그램 사용해서 객체 행위를 모델링하며 객체 식별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속성 및 관계 정의, 서비스 정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은,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 객체지향 방법론과 관련해서 코드와 유오돈의 방법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부치 방법론, 그죠? 기억납니까? 예, 야콥슨,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럼바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 보시면은 그 ER 다이어그램을 표시해서 행위를 모델링하는 건 코드와 유오돈이에요. 그쵸? 네,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치는 뭐예요? 미시적 프로세스하고 거시적 프로세스 모두 사용 가능한, 그래서 객체지향 분석을 하자는 것이 바로 부치의 이론이에요. 근데 야콥슨 같은 경우는 유즈 케이스를 강조해서 분석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도 좀 약간 낯설죠? 예, 레베카 위르스 브록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레베카는 뺐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만 나왔더라고요. 위르스 브룩스.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학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석하고 설계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명세서를 가지고 신속하게 설계까지 쭉 진행해버리자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은 코드와 유오돈이 나옵니다. 1번이에요. 럼바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럼바우만 외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럼바우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코드 설계에서, 자, 코드 여러분 나왔어요. 8회차에 설명드렸습니다.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코드. 일련 번호 1, 2, 3, 4. 이게 뭐예요? 차례대로 번호 매기는 거. 순차 코드 3번이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6번.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구축된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한테 안 배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딱 봐도 답 나오지 않나요? 자, 응답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 사용자가 뭔가 서비스 요청하고 받아볼 때 걸리는 시간 어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어때요? 높으면 좋겠죠. 예, 사용률, 그 다음에 가용성 이런 것들 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서버를 튜닝한다는 얘기는 서버를 보다 편리하게 여러분이 어때요? 자동차 튜닝이 있듯이 서버의 성능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이거는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난 안 나오는데. 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유 튜닝 아니야?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우린 더 맞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자료 사전에서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기호는 안 배웠잖아요. 예, 여러분 이 자료 사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적인 분석, 예, 구조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론 상당히 많잖아요. 예,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 구조적 분석 기법에서 이 자료 사전을 이용합니다.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럼 자료 사전에서 생략을 의미하는 기호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따로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얘는 우리 기출문제에 벌써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전 자료 흐름도에서 사용되는 자료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에요. 줄여서 DD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각종 그 목록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면 equal 기호는 자료를 정의하는 거죠. 뭐 A라는 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안의 내용은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료 연결은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주석, 리마크는 앞에 별표 2개. 그 다음에 집합기호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 2 써놓으면 이 내용을 2번 반복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으면 옵션의 뜻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대괄호 안의 내용을 실행해도 그만 실행하지 않아도 그만 선택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데이터 사전의 요 기호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7번의 답 자료의 생략은 뭐라고요? 예 바로 가로입니다. 어떤 가로? 소가로 4번. 됐죠 여러분? 자 금방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반복은 어떤 거였죠? 예 1번이에요. 주석은요? 2번. 3번은 정의. 그죠?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해요. 쭉 배포해 놓고 사전 검토한 후에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 오류를 조기에 검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요구사항 검토기법은 자 검토기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동료 검토, 워크스루, 인스펙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동료 검토는 뭐예요? 그냥 요구사항 명세서 내가 읽으면 옆에 동료가 그 부분 처음에 요구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료 검토고 워크스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좀 더 미리 배포를 쭉 명세서를 다른 팀원 또 전문가 1명 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어떻게 돼요?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회의를 통해 그 사용자가 그때 요구한 게 그거였는데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워크스루. 그쵸? 그리고 아예 어떻게 됩니까? 그 회의로 이어져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아예 개발자가 빠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인스펙션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류 난 거, 그런 내용들을 개발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스펙션의 규모가 제일 커요.
자, 그래서 워크스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과목에서도 이 내용은 또 겹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5회차 내용, 1과목의 10회차 내용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내용 갑시다. 케이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 아닌 거. 여러분, 케이스 툴 기억납니까? 네.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로 케이스가 있죠. 자동화 도구. 기억하죠? 예, 이거 10회차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픽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를 연결하죠. 이게 통합 케이스 툴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합니다. 언어 번역 기능 아니에요. 언어 번역은 컴파일러에게 물어보세요. 3번입니다. 10번 XP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5가지 가치로 거리가 먼 거. 이거 2회차에서 설명드렸죠. 자, 5가지 여러분 이거 가치 기억합니까? 먼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뭐였어요? 사용자의 변덕스러운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의 참여, 개발 과정 반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소프트웨어를 신속 정확하게 개발하는데 목표를 갖는 거죠. 이 XP에 5가지 가치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단순, 존중, 피드백, 용기, 그죠? 의사소통. 기억납니까? 예, 이 5가지. 정형 분석은 해당 사항 없어요. 답 3번이에요. 예? 이걸 외우면 답 나오는 건데. 예. 그 다음에 11번. DBMS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DBMS는 제2과목의 2회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DBMS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가용성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능도 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구성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히포 나오죠. 이 히포는요, 여러분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 기법이에요. 예, 히포가. 이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나오는데 히포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디 있느냐 보고 가죠, 여러분. 자, 히포는요, 예, 시스템 실행 과정인 입력 과정, 처리 과정, 출력 과정을 계층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문서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히포예요. 얘는 체계화된 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그램 설계에서 하향식 기법을 사용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문서화를 부산물로 얻을 수 있고요. 기능과 자료와 자료 간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죠. 히포는 크게 3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요. 도식, 총괄, 상세 도표가 그것입니다. 즉 도식은 히포에서 지정된 기능을 계층적으로 나타낸 도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과 기능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거고요. 총괄은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입력 과정, 처리 과정, 출력 과정 이런 관계로 도표한 거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상세 도표는 총괄 도표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린 게 말 그대로 상세 도표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히포의 뜻, 구성, 도식, 총괄, 상세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와볼까요? 그러면 여기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예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가번이 1번. 하향식이라고요. 이 문제 이거 문항도 그대로 내가지고 몇 번 사골이에요, 사골.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아두세요. 예, 7번 이런 거. 그 다음에 13번 가볼까요? 자, 13번 UI 설계 원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UI 설계 원칙,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 설계 원칙 4회차에서 설명드렸죠.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뭐뭐 있었더라요? 예, 유효성, 직관성, 학습성,
또 뭐 있어요? 유연성. 그죠? 유효, 유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효성은 뭐예요? 예, 목적을 완전 정확하게 완벽하게 달성해야 된다. 그죠? 유연성은요. 사용자 요구사항 최대한 수용하고 실수를 최소화시켜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습성은 뭐예요? 누구나 쉽게 한번 딱 매뉴얼 익히면 어때요? 곧바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배우고 익혀야 된다. 학습성. 그 다음에 직관성은 뭐예요?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직관성이에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드디어 럼바우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14번이에요. 이거 여러분 또 몇 회차? 7회차. 와, 객체가 많이 나온다. 그죠? 자,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절차 가장 바르게 나열된 거 고르세요. 자, 여러분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은 크게 어떻게 됩니까? 객체 모형, 그 다음에 이 객체 모형에서는 뭡니까? ER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표시한다 그랬죠? 현실 세계 영역에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 클래스를 찾아내서 그 연관성을 규명해내는 거. 이게 바로 객체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점점점 흐름에 따라서 객체 변화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 동적 모형이죠? 이 그림은 뭡니까?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능 모델링이 있죠. 기능 모델은 뭡니까? 다수의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흐름. 그죠?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림으로. 뭘 이용합니까? 자료 흐름도 DFD. 그래서 15번에 DFD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말되죠? 자, 14번의 답은 뭐예요? 가장 바르게 나열한 거. 그러면 아이고 1번밖에 더 있어요? 15번 DFD 구성 요소 나오죠, 여러분. 포함되지 않는 거. DFD 역시 7회차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DFD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네모, 이거는 단말기, 데이터 입출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통 프로세스. 근데 요새는 요 네모도 프로세스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여러분 그 짝대기 2개 이게 바로 데이터 저장소예요. 데이터 저장. 됐죠? 데이터 스토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자료 흐름도 여기에서 요 프로세스를 거쳐 여기로 흘러간다. 이렇게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얘도 바로 요구사항 분석에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 어떤 거예요? 프로세스 있었죠. 데이터 플로우, 이게 화살표, 자료 흐름. 데이터 스토어, 여기 있었죠. 데이터 딕셔너리가 없네요. 데이터 사전 문제는 아까 나왔어요. 4번이 답입니다. 16번,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맞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스테레오가 뭐냐? 여러분 스테레오 어떻게 돼요? 볼륨에서 꽝꽝꽝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UML의 기본 표기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제가 정리해 놨어요. UM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 외에 추가적으로 확장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길러맷이라는 기호예요. 요거예요. 이거 꺽쇠 2개, 양쪽에 2개 아닌가요? 꺽쇠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본문 글씨가 예를 들어 한 14포인트라면 얘는 한 12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작게 표시하는 거라고요. 12도 아니겠다. 한 1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스테레오 타입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길러맷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길러맷 기호 어디 있어요? 1번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또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는 자,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 10회차에서 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선 RPC 나왔습니다. RPC가 뭐예요?
리모트 프로시디어 콜. 그래서 원격지 콜 어떻게 돼요? 이것을 근거리, 즉 로컬에서 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드웨어. 기억하죠? 그 다음에 ORB는 뭡니까? 객체 지향 미드웨어죠? 예. 그 다음에 TP 모니터. 이게 뭐예요?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알아둬야 돼요. 18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 요구사항 분석 있었죠? 요구사항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 제가 5회차, 2회차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얘기를 합니다.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제약 설정. 이런 건 비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비용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비용 일정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설명 나와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오죠.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그 요구사항이 정말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문서화시키는 거 다 맞죠? 명세서 만들죠? 설계가 왜 여기서 나와요? 그쵸? 말이 안 되죠. 요구사항이 끝나야 설계 작업 들어가고 설계 작업이 끝나야 설계 명세서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얘는 한참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4번이 답이에요. 19번 문제.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중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원칙은